다음에는 페이지 338페이지 공동현상과 흡입 양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현상은 배웠어요. 왜냐하면 공동현상을 캐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캐비테이션. 펌프의 날개바퀴 입구에서 압력이 그 수온에 상당하는 포화 증기압 이하로 될 때, 즉 물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빠르게 움직일 때 속도 에너지 때문에 압력이 원래 그 포화 증기압 이하로 돼버리면 물속에 녹아있던 공기가 밖으로 나와요. 여러분이 캔 같은 거 있잖아요. 딱 따면 어떻게 돼요? 흔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따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압력이 갑자기 확 낮아져 버리니까 콜라나 맥주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유출돼서 나오는 거죠. 그 현상, 그걸 공동현상이라고 해요. 즉 그게 포화 증기압이라는 게 공기가 녹아들어가는 그 압력보다 이하로 될 때에는 그 부분에 물이 증발하여서 공동을 일으켜, 물이 증발한다는 말보다는 물속에 있던 공기가 밖으로 나와서 공동, 투게더 공동이 아니고 이 공동은 백혐을 일으켜 펌프의 성능을 현저히 저하시키며 진동을 일으켜서 장시간 지나게 되면은 이 펌프 같은 경우에 날개판이 찌그러져 버려요. 이 로터의 날개판 있죠? 이거 물을 돌려야 되니까 그게 찌그러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걸 공동현상이라고 한다. 즉 공동현상은 압력이 포화 증기압보다 낮아져서 물에 녹아있던 공기들이 밖으로 유출돼서 그놈의 유출된 공기가 재료를 앞게 침식시키는, 부시는 그런 현상을 공동현상이라고 한다. 즉 생기는 건 포화 증기압 이하로 액체에서 떨어진다라는 거. 자, 보시면 그러면 공동현상이 발생을 할 건지 발생하지 않을 건지를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유효흡입수두라는 개념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MPSH라고 하는데 net, positive, suction head, 흡입 수두. 그 다음에 유효라는 말이죠. net, positive 라고 부르며 펌프 날개 바퀴, 펌프가 있으면 날개가 이쪽에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돌릴 거냐. 바퀴 입구의 압력이, 펌프의 날개 바퀴 입구의 압력이 포화 증기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양을 얘기하는 게 바로 MPSH다. 자, 여기 보시면 식이 나와 있는데, 자, HSV = HA-HS 빼기 HV 빼기 HF라고 하죠. 이때 HSV는 이용할 수 있는 MPSH. 자, MPS가 수주니까 미터 단위예요. 미터 단위. 한 번 더. 미터 단위. 그 다음에 HA는 우리 앞서서는 스몰 HA는 액츄얼 헤드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대기압. 그 다음에 HS는 흡입 높이, 석션 헤드. 그 다음에 HV는 수온에 상당한 포화 증기압. 그 다음에 HF는 총 손실 수두. 그래서 이놈이 이용할 수 있는 MPSH는 대기압에서 얘네들을 하나씩 빼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빼나가면 된다. 근데 이게 이놈이 뭐라 그랬어요? 정의를 보시면 포화 증기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있는가, 얘가 크면 클수록 우리 공동현상이 나타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자, 펌프가 필요로 하는 MPSH 요구량을 계산을 할 때, 펌프가 필요로 하는 MPSH는 물이 날개 밖에 들어오기 직전의 속도 수두와 날개 입구에서 일어나는 국부적인 최대 압력 저하의 합임으로 다음 두 개의 계산 방식이 있다는 거죠. 보시면, 자, 소마의 계산에 의한 방법은 MPSH는 소마의 공동계수 곱하기 펌프의 전양정, 우리 구할 수 있었죠. 전양정. 자, 여기 보시면 비속도 NS와 공동계수 공동계수, 여기 계수값이니까 이거 찾는데, 자, NS가 우리 비속도였죠. 비속도. 이게 RPM 단위로 이렇게 찾고 올라가면 비속도가 얼마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때 우리 요 값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흡입 속도에 의한 방법은 흡입 비속도는 요 값이 주어져. 그때 양전값, Q값, 아니 이제 양수량 값을 집어넣으면 요 값을 찾아낼 수가 있는 흡입 속도에 의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끔씩 쓰는데 중요한 거는 MPSH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MPSH가 뭔지 설명을 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공동 발생의 유무를 보면 우리가 HSV가 1.3 HSV보다 크게 되면은 공동 발생의 염려는 없고, 그 다음에 1.3 HSV보다 작게 되면은 공동 발생의 염려가 있다. 공동이라는 게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발생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크면 클수록 염려는 없고 작으면 작을수록 공동 발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펌프장의 부대 설비. 자, 펌프를 할 때, 물 흡입을 할 때 보시면 스크린을 둬요. 이거 왜 스크린 두냐 하면은 물을 뽑아 올릴 때 보면 하수도에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고양이 죽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강목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 랩을 둬요. 랩. 이걸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스크린을 둬요. 그래서 요 사이에 강목 같은 거나 큰 그 협작물들, 고양이 산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큰 협작물들이 여기를 타고 넘지 못하도록 우리 스크린을 둡니다. 펌프 흡입할 때.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을 두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스크린을 두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저항이 생기죠. 스크린을 두면 저항이 생기잖아요. 그 저항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렉을 이렇게 둬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래서 막고 밑으로 살짝 가라앉을 수 있게 이렇게 둬요. 렉인데 이걸 스크린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스키밍 탱크. 자, 산업 폐수에서는 기름성 폐수가 혼입하는 경우에 뭐가 많이 떠 있어. 그래서 이걸 걷어내는 탱크를 하나 두는 걸 스키밍이라고 해요. 위에 있는 걸 걷어내는 걸 스키밍이라고 해요. 스키밍.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위에 가라앉는 놈이 아니라 유성 폐수라는 말은 기름성 폐수야. 기름은 물에 뜨죠. 그 위에 떠 있는 걸 이렇게 걷어내는 걸 바로 스키밍 탱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침사진을 알죠? 모래를 침전시키는데, 그러니까 무거운 물질들 같은 것들을 가라앉히는 침사지. 그 다음에 유량 측정 장치는, 여기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벤출이나 오리피스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 파셜플룸 같은 거 생각해서 Q양을 계산을 해냅니다. 자, 그리고 4장 오늘까지 하셨고요. 4장 여기까지 하셨고, 잠시만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하수처리인데, 여러분들, 저도 토목공학 전공하고 나서 하수처리 들어갈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수처리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하수처리는 기본적으로 미생물이 유기물을 먹고 유기물을 분해해서 완전하게 CO2와 H2O까지 가는 기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생물을 이용을 해요. 그리고 탈질, 질소를 제거하고 인을 제거하는 기작도 전부 다 미생물이에요. 근데 토목공학과에서 사실 미생물을 잘 다루진 않잖아요. 저도 이 파트를 공부할 때가 제일 어려웠었는데 조금만 볼게요. 자, 하수는 처리해야 된다. 근데 처리적인 방법은 물리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 생물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생물학적 처리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생물학적 처리를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수 처리장 시설은 오수 처리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물이 맨 처음 들어오면 스크린하고 침사지를 사용을 하고 침전지에 의해서 1차 처리 및 공기 공급 쪽 항상 공기가 들어가. 왜냐하면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뭐가 들어? 그때 포도당 하나가 6몰의 산소가 있어야지만 완벽하게 CO2와 H2O로 바뀌죠. 그때 이게 우리는 공기를 공급을 해주는 그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죠? 그럼 살수 영상은 좀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2차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공공수역의 보존과 재이용을 위해서
각각의 처리시설, 뭐 염소를 살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래 여과를 설치해서 좀 더 깨끗한 물을 하천에다 방류를 하고자 할 때 그걸 3차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먼저 오수가 유입이 되면 침사지 큰 것들을 이제 가라앉히고 스크린, 뭐 조목, 세목 그래가지고 뭐 물에 떠있는 협작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펌프를 이용해서 1차 침전지로 보내요. 1차 침전지 보내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2차 침전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1차 침전지와 2차 침전지 사이에 슬러지를 이용한 표준 활성 슬러지, 그러니까 이게 미생물을 전부 다 이용하는데요. 살수여산법, 활성슬러지법, 회전원판법, 다시 한 번 더 활성슬러지법, 살수여산법, 회전원판법들이 전부 다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유기물을 무기화시키는 작업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염소를 타거나 아니면 고도처리, 3차 처리는 한번 여과를 시켜서 방류를 하는 시설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2차 침전지로 들어오면 밑에 남는 1차 침전지나 2차 침전지에서 남는 슬러지는 SLU DGE 쓰레기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슬러지가 오수가 오면 내가 쓰레기가 눈에 보여, 가라앉는 게 보이죠. 그 슬러지 맞아요. 근데 슬러지가 미생물 덩어리랑 유기물이 다 타있는 그 믹스처 된 거를 우리는 슬러지라고 해요. 근데 그걸 활성을 시킨다고, 액티베이션 시킨다고. 액티베이션. 그러면 미생물이 활성이 돼서 유기물을 잡아먹어. 그러니까 미생물도 파티클이고, 그 다음에 거의 유기물도, 용존 유기물도 있긴 하지만 유기물도 거의 파티클에서 그걸 우리 슬러지라는 쓰레기로 통칭을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1차 침전지와 2차 침전지 사이에 여기에 미생물을 이용한 하수 처리 시설이 있고, 2차 침전된 슬러지와 1차 침전된 슬러지가 쭉 가가지고 슬러지를 농축, 소화, 계량, 탈수 건조까지를 소각, 처분까지 요걸 외워둬야지만 토목기사에 2년에 한 번씩 요 순서가 나와. 요 순서가. 이 순서가 나와. 이 순서가 나와. 뭐 농축, 소화, 계량, 탈수 및 건조, 소각, 처분까지가 나와. 자, 요거 살포나 뭐 이런 거 못해서 무조건 매입 같은 거 못해요. 무조건 태워야 돼요. 소각까지만, 처분까지 외우시면 돼요. 농축, 소화, 계량, 탈수, 건조, 소각, 처분. 왼쪽에서 오른쪽이 순서예요. 화살표 되어 있죠? 이 화살표가 되어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나와요. 자, 지금부터 이제 처리 특성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자, 생하수의 수질은 배수구역의 성격, 배제 방식, 계절, 시간 등에 의해서 천차만별이므로 계획에 있어서 생하수의 수질과 그 시간 변동을 미리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된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양적인 측면을 먼저 본다면 한 집수계통에 내가 이게 학교구나. 한 아파트 단지에 나오는 하수를 계절에 따라서 다소 변하는데 물의 온도가 다름을 반영하는 것인데, 자, 그걸 내가 그래프로 도시 하수의 유량 현탁 고용을 BOD를 하면 언제 많이 나오냐 하면 12시에 또 안 자는 놈들 있어요. 자, 우리 보면 이게 이제 유량이겠죠. 유량이 언제 많이 나오냐면 8시에 많이 씻네. 근데 다 씻은 물이 하수 정리장까지 들어올 때 시간이 유화 시간 배웠죠. 조금 한 9시 정도에 많이 들어와. 그 다음에 저녁에 8시 정도에 많이 들어와. 그죠? 그리고 낮에는 잘 안 들어와. 근데 이게 사람들이 학교 와서 잘 안 씻잖아요. 그죠? 왜냐면 출근하기 전에 씻기 때문에 AM 8시 정도에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8시 정도에 많이 들어와. 이렇게 커브를 이렇게 그리죠. 밤에도 들어와서 씻는 놈들이 있네.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유량에 따라서 현탁 고용물이라는 것은 SS, Suspended Solid, 쉽게 말하면 샤워하고 나면 덩어리들. 그 다음에 BOD는 여러분 배웠죠. 바이오케미칼 옥시전 디맨드가 딱 시간에 따라서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죠. 요건 유량, 요건 현탁 고용물의 양, 그 다음에 요거는 BOD의 양,
그래서 BOD와 혈당 고용물의 양이 밀리그램 퍼 리터 ppm 단위로 되어 있고 유량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떻게 돼요? 시간대 오전 8시경, 오후 8시경에 가장 많이 들어온다. 가장 많이 들어온다. 대충 유추가 되죠. 대충 그렇게 우리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폐수는 오수하고 하수하고 무장폐수 다 얘기하는 거예요. 폐수 처리에 관한 부하량을 단위 종종 BOD 혹은 고형물 유량으로 나타낼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폐수의 오염물의 농도는 밀리그램 퍼 리터로 주어지고, 자, 농도 곱하기 Q 양으로 한다. 농도 곱하기 Q 양으로 한다. 그죠? 농도 곱하기 Q 양으로 한다. 자, 이렇게 되면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폐수의 최대로 되겠죠? 얘가 리터 단위니까 부피는 정리되면 이게 킬로그램 퍼 되는 거죠. 킬로그램 되는 거죠. 자, 그죠? 자, 첫 번째 침전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유속이 느린 그냥 콘크리트 박스야. 유속이 느린 콘크리트 박스에 내가 입자를 떨어뜨리면 쭉 가라앉겠죠. 그게 침전이야. 침전. 자, 침전은 고체와 액체의 분리법으로서 뭐를 이용해? 중력을 이용해. 근데 하수 처리장에서 들어오니까 1차 침전지도 있었고 2차 침전지도 있었죠. 그죠? 자, 1차 침전지는 생물학적 처리를 위해서 예비 처리 역할을 하고, 2차 침전지는 생물학적 처리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와 처리수를 분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1차 침전지와 2차 침전지 사이에 생물학적인 처리, 활성 슬러지법, 살수 여산법, 회전 원파법이 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입자의 침강 속도는 내가 가만히 있는 물에다가 뭘 하나 떨어뜨리면 쭉 가라앉겠죠? 만약에 물보다 무겁다고 하면 입자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거 좋다. 내가 이걸 뚝 떨어뜨리면 물이에요. 물에다가 뚝 떨어뜨리면 이거 쭉 가라앉겠죠? 이 가라앉는 속도를 뭐라 그러냐면 침강 속도라고 한다. 침강 속도라고 한다. 근데 이게 원래 그 중력 가속도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대로 속도가 붙질 않아요. 얘가 뭐냐 하면 항력도 받고 부력도 받기 때문에 항력과 부력과 이 중력에 일치하는 시점이 있을 때 그걸 최종 속도라고 해서 터미널 벨로시티라고 한다. 터미널 벨로시티. 이 터미널 벨로시티를 만든 놈이 누구야? 스토크다. 그래서 스토크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스토크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스토크 법칙, 뭐 알렌 법칙, 뉴턴 법칙 다 필요 없고, 자, 레이놀즈 넘버가 1보다 작다, 상대적으로 작을 때 이놈의 떨어지는 침강 속도는 내가 분명히 요거 한번 하라 그랬죠. 18 뮤 분의 로S 빼기 로 G D의 제곱. 자, 뮤는 점성계수, 유체의 점성계수. 자, 로S는 입자의 밀도, 이놈의 밀도, 그 다음에 로는 감싸고 있는 물의 밀도, G는 중력 가속도, D는 입자의 직경.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다른 건 다 1승1승식인데 얘가 제곱이 돼 있네. 입자를 크게 만들면 얘가 좀 더 빨리 떨어지겠구나. 이건 설계할 때 쓸 수가 없어요, 설계할 때. 왜냐하면 레이놀즈 넘버를 최대한 내가 아까 유속을 느리게 한다고 그랬잖아. 유속이 느리면 레이놀즈 넘버가 상대적으로 적은 조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1번. 자, 이게 스토크 법칙이다. 그래서 요 꼭 기억하세요. 요 18 뮤분의 로S 빼기 로 곱하기 G 곱하기 D의 제곱. 난 이것만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침전지에서 침전 효율을 우리가 계산해 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압출 흐름 모델이 있고 또 하나는 완전 혼합 모델이 있어요. 뭐냐면 침전 효율이 좀 빨리 개발됐어. 그래서 하재는 두 개 압출 흐름 모델하고 완전 혼합 모델이 있는데, 먼저 압출 흐름 모델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출 흐름 모델. 자, 그림에 보시면은 그림을 먼저 봐야 돼요. 그림에 보면은
그림에 보면 자 통상적으로 느린 유속으로 흘러 들어와. 그러면 입자가 여기 있는 입자가 쭉 떨어지려고 하는데 수평 유속이 있으니까 얘가 여기까지 간다고. 입자가 내가 여기다가 그 뭐라 그러지? 막걸리나 미숫가루를 여기다 이렇게 쭉 보내면 얘가 너무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막걸리 입자나 아니면 미숫가루 입자가 이렇게 쭉 가라앉는다. 그죠? 근데 내가 타겟으로 했는 게 충분히 무거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다 여기면 요 점선까지 여기까지 오는 놈은 제거되는 놈. 여기를 빠져나가는 얘는 제거되지 않는 놈. 근데 얘랑은 밀도가 똑같은데 시작점이 여기 되면 얘는 제거되는 놈. 요 선과 요 선은 제거되는 놈. 요 선은 제거 안 되는 놈. 왜? 물은 옆에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물하고 입자들이 섞여 있는 게 막 출발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놈은 제거되는 라인을 내가 구했어. 그래서 U0 V는 수평유속. 자, U0는 떨어지는 놈이야. 떨어지는 놈. 얘보다 그 떨어지는 속도가 빠른 놈은 다 제거돼. 근데 얘는 제거될 수가 없어. 왜냐면 요 손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근데 얘가 출발점이 여기가 아니고 이 위치면은 얘는 제거되는 놈이잖아. 그죠? 이런 개념이죠.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나오잖아. U가 U0보다 아까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U가 U0보다 크면은 전체 입자가 다 제거돼. 다 제거돼. 근데 이걸 어떻게 보냐면 U0는 Q 나누기 A야. 이 A는 여기서 봤을 때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야. 이 면적이 아니고 위에서 봤을 때의 면적. 친전은 위에서 봤을 때의 면적. 그거를 우리 U0로 계산한다. 왜? Q 나누기 A 하면은 V 속도 뜨니까 U0. 이 U0는 뭐야? 아까 내가 그랬잖아. 요 제거는 요거라고 요거 제거되는 면적. 자, 그 다음에 이게 문제야. U가 U0인 입자에 대해서는 제거율이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는 뭐 Y 요만큼 높이에 있는 놈만 제거되는 거잖아. 요 놈보다 작아. 대신에 출발점이 여기에 있으면 제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출발점이 여기에 돼 있으면 이렇게 해서 요 선을 빠져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 보면 Y는 H0분의 H0분의 H 그죠? 근데 여기에 U0분의 U 아까 U0는 요거라고 했잖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그죠? 요만큼도 제거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완전 혼합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완전 혼합 모델. 존의 입자 농도는 전체 점에서 유출수 농도가 같고 일단 조바닥의 침전을 일단은 다시 구상하지 않는다. 자, 그냥 들어왔어. 농도가. 아까는 전체가 들어왔는데 여기 이제 전체가 다 들어왔어. 그래서 여기는 농도가 A로 들어오면은 여기 있는 농도가 밖에 나가는 건 똑같아. 농도 AX야. 자, X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자. 그죠? 근데 여기는 UT는 어떻게 돼? 요거는 저기 입자가 가라앉았을 때 그 높이를 얘기하는 거야. 자, 요 그림 잘 봐요. T 시간에 유입하는 입자량은 자, 유입의 농도를 A라고 했어요. 자, 유출의 농도를 AX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T 시간 동안 유입하는 입자량은 Q 곱하기 A 곱하기 T. 원래 Q하고 C인데 그냥 A라고 했어요. 유입한 거. 그 다음에 T 시간에 유출하는 입자는 AXT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침전하는 놈은 UT, 침전하는 입자량은 아까 내가 떨어지는 놈, 이렇게 떨어지는 놈이 U라고 했으니 UTAAX라고 하면 맞겠죠. 자, U가 떨어지는 요 침전하는 입자의 속도고, 그러면 시간 곱하기 면적 곱하기 AX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들어온 놈은 나가는 놈 플러스 침전하는 놈. 들어온 놈은 나가는 놈 플러스 침전하는 놈. 그럼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X는 하면은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죠? 그 다음에 Y는 그러면 제거율을 내게 1-X니까 1-X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죠?
그러면 요 페어식은 요 식으로 이게 제거율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제거율이 되는 거다. 안 어렵죠? 되게 쉽죠? 네? 되게 쉽죠? 그러니까 요 그림에 요만큼 침전을 하고 있는 놈이 얘가 아까 유값이 뭐야? 요 놈이잖아, 요 놈이잖아. 그러니까 요 놈을 계속 UT가 되면 이걸 매스 밸런스 식이라고 해요. 매스 밸런스. 물질 수지식. 들어오는 놈 QAT는 나가는 놈도 조금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얘 더하기 얘도. 그러니까 들어오는 놈은 침전하는 놈 더하기 나가는 놈. 근데 요 식을 정리하면 요 식이 이렇게 남아지겠지. 근데 얘가 뭐냐 하면 조 내에서의 입자한 온도이기 때문에 얘가 1에서 이 x 값을 빼버리면 얘가 제거율이 된다. 그죠? 제거율이 되죠? 그럼 제거율 계산하면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간단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친전에 이루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이 방법. 예.